대통령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비서실을 통할하는 임무를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왜 비서실장으로 계십니까? 책임을 질 의사가 없습니까? 비서실에서 누군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해서 대통령께 누를 끼쳤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대통령이 5번에 걸쳐 사과를 했다면 비서실을 통할하지 못한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한, 그리고 304명이라는 희생자를 낸 이 어마어마한 참사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 있는 태도 아닙니까? 물러날 의사 없습니까?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만두는 시간까지 성심껏 일할 뿐. 자진해서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만이 이번에 국가와 국민을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이 엄청난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 자그마한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맞죠? 대통령께서 진두지휘하셨다는 구조를 진두지휘하셨다는지 그 주변 말씀을 해역 대형 정확하게. 해난 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고요. 2010년도에 만든 이명박 정부에 만든 매뉴얼에 따르면 그것의 중앙 사고 대책 본부는 해경입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면서 해경 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단 한 명이라도 놓치지 마라. 선실을 구석구석 다 뒤져서라도 구해내라. 라는 2가지의 지침을 대통령께서 직접 해경청장에게 했습니다. 그날 대통령한테 전화로 직접 지시받은 사람이 해경청장 말고 또 있습니까? 해경청장 말고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은 해경청장이 사건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겁니다. 현장의 진두지휘는 해경청장이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대통령의 무한 책임 속에서 대통령이 해경청장한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자, 10여 차례의 유선 보고와 서면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효과적이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비서실장님? 네. 그러면 앞으로도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엄청난 사회 재난과 자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렇게 하실 겁니까? 똑같이 서면 보고와 유선 보고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라고 나와서 얘기하실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 대통령 경내에 계시도 우리가 경호상 그 위치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은. 실장님, 몇 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까? 이때까지 몇 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까? 저는 직접 청와대에서는 2번이고 네. 공무원이 되고는 11번, 중요한 사항이 11번의 생기면은 대통령이 모시고 얼굴을 보고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전화로도 충분히 보고가 됩니다. 네. 그런데 가까이 계실 때는 쫓아가서 만나서 상황을 보고하는 게 제일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것이겠죠? 그것보다도 전화하는 것이 그러면 혹시 더 빠를 수가 문고리 있습니다. 권력에 밀려서 비서실장님 직접 대통령 얼굴도 못 보나요? 문고리 권력이라는 건 청와대에 없습니다. 예, 제일 부속실장이 보고를 했겠죠. 서면 보고, 대면 보고, 유선 보고. 유선 보고할 때 대통령에게 전화를 바꿔준 사람이 그럼 누굽니까? 그건 전 알지 못합니다. 예, 우리 그러니까 비서실장님이 지금 그 개선상에서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대통령께서는 직접 전화를 그 하십니다. 해경청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님은 그걸 모를 수가 있냐고. 청와대 시스템 안에서 소외됐거나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살려달라고 할 때 카톡방을 이용해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이 그날 어디에 계셨는지 비서실장이 얘기조차 못합니다. 대통령이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얘기를 못합니까? 비서실장님 그날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현 의원님께서도 청와대에 근무하신 저는 걸로 대통령을 압니다. 만났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께서는 NSC 지하 벙커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지하 벙커에 삽니다. 네. 476명이 탑승한 배가 1970년 12월 21일 이후에 배 사고 중에 어마어마한 대형 참사가 벌어진 사건을 두고 대통령이
회의 한번 소집 안 했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그것이 잘했다고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말씀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도 책임 안에 계신 거죠? 대통령께서 직접 구조를 하는 분은 아닙니다. 자, 20일 예,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분입니다. 비서실장께서 네. 지시를 무엇으로 내렸습니까?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면서 네, 끝난 다음에 민경욱 대변을 통해서 무슨 지시 내렸습니까? 제가 민경욱 대변을 통해서 지시한 일은 없습니다. 지시한 사항을 대변인이 발표를 했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거는 대통령께서 해경에 지시한 것을 민경욱 대변인이 20일 날 비서실장께서는요. 가족들이 탈진하고 힘드니 혹시 그분들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의료진을 보충하라. 이것이 사건 발생 5일 만에 비서실장, 대통령을 대신해서 비서실장이 내린 지시사항입니다. 의료진을 파견하라. 첫날은 국무총리께서 서울로 오시지 말고 바로 무안공항으로 가셔서 현장을 지휘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가시게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다음날 바로 구조를 독려하고 우리 유가족들 위로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시는 게 좋다고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날은. 김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산시 단원구가 김명현 의원입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님 답변하세요. 예. 이거 우리가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이유가 뭐라고 그러세요? 뭐 신속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그 위치에 따라서 이걸 며칠 집에다 두고 안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직책에 따라서 그 수행하는 직무가 아주 중요할 때에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휴대하든지 아니면 내가 중요한 회의를 들어가는데 이걸 볼 수가 없다. 그럴 때에는 내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에게 점검을 시키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같이 그런 중요한 연락이 왔을 때에는 신속하게 전달이 되게끔 이런 부분들이 좀 챙겨야 되는데 미숙했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저희가 실무조정회의가 9시 25분경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복귀를 해서 상황실로 가서 그때부터는 상황실에서 대기하면서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국가안보실이라는 데는 1초가 중요한 때입니다. 공간이 하는 역할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 비서실장님. 네. 이 국가라는 것은 각자 역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장관도 두고 비서실 두고 보좌관들 두고 그리고 기능들을 다 나눠서 하는데, 그 당시에 본 의원도 4월 16일 날 그 소식을 듣고 내려가다가 또 구조됐다 그래서 다시 서울로 오다가 또 다시 아니라 그래서 또 내려갔어요. 그때 안산에서 저는 있었는데 단원고등학교 체육관을 갈까 진도 체육관을 갈까 이걸 잠깐 고민했습니다. 이때 단원고등학교의 모든 관계자들, 지역의 정치인들 다 그리 모였더라고요. 우왕좌왕하다 말고 하루를 다 보냈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진도로 내려가야지 분명히 이 구조 현장에는 우왕좌왕하고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확 쥐어잡고 이것을 진두지휘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거다. 거기에 가면 분명히 내가 잔신부름이라도 구조 현장에서 할 일이 있다. 이런 판단이 순식간에 들기 때문에 바로 내려갔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그 현장을 접한 국민들 또 관료들이 한 명이라도 빠지지 말고 구조해라. 배가 크고 의원님, 은폐된 데가 선거운동하세요. 있으니까 이런 데를 빠짐없이 다 샅샅이 수색해라. 이런 얘기는 국민의 마음이고 통치권자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지는데 새누리당이야? 이 부분을 갖다가 좀 할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 새누리당이야?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명 한 분이라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현장 상황이 어떻게 위중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후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하라 하는 것은 어떤 대통령이라도 당연히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표현에 대해서 시간, 장소 이거보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 국가의 조직이
국민으로부터 이런 위기사항에 신뢰를 갖고 평소에 있으면서 구조의 어떤 마스터 플랜을 딱 잡았을 때 주변의 언론이나 국민들이 이걸 믿고 그대로 따라주는, 그리고 기다리는 이런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한 명도 구조를 못하고 그 중요한 골든타임을 다 놓쳤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공방, 이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답변하세요. 질문이 뭔데? 아니, 비서실장. 예. 질문이 뭐야? 4월 16일 날 총리 수행하고 같이 진도체육관에 내려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왜 국민들하고 피해자 가족들하고 우리 총리하고 예. 그렇게 완만하게 대화가 안 되고 실갱이만 하다가 그냥 빠졌습니까? 첫날은 무한 그 과정은 다 알고요. 예, 오셨는데 예. 그 과정에서 왜 희생자 가족들하고 충분히 앉아서 편안한 대화를 못하고 거기에 그 구조 당사자들한테 이 작전에 대한 설명도 하고 적극적으로 구조에 개입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어떤 게 정부에서 미숙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나,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날 밤늦게 이제 진도체육관 실종자 가족을 면담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총리께서 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화하는 도중에 일부 실종자 가족들께서 조금 대화를 지속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을 그거는 과잉된 표정에 이제 표현이에요. 유가족을 비난하는 거야? 하루 옆에 본의원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 희생자 가족들은 자식들의 생명을 바다에 버렸다고 위기의식을 느낀 상태예요. 1초가 부족하다고. 이런 상태에서 가족들이 항의를 세게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과잉 경호를 했다는 얘기죠. 이걸 지적하려고 그래요. 경호실에서 가족들이 덤비면 그 자리에 앉읍시다. 얘기합시다. 같은 국민들인데 오히려 그렇게 유도하고 가족들한테 너무 세지만 않게끔 잘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김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홍철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경남 김해시갑 출신 민홍철 의원입니다. 아까 비서실장님께서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승객들을 놓고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 탐욕의 누멀은 기업인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국가 공무원들의 태만과 지휘에 대한 잘못,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책임은 다 어느 누가 큰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국정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태만과 국가가 구조활동을 처음에 제대로 못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지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공무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구조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초유의 대참사가 났고 초기 대응을 잘못함으로써 안전관리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그 중대본부장으로 있는 안행부 장관, 그리고 현장 지휘관인 해경청장 다 구조의 초기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서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물론 법적인 개념에서는 그렇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러나 아까 우리 안보실 제1차장님께서도 관리만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장을 하시는데 밑에 중대본부장이나 지휘 책임을 지고 있는 해경청장은 지휘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지휘 책임자들을 관리하고 위기를 관리하고 재난을 관리하는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은 청와대가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에
타워가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어떤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도덕적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이 더 크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또한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그리고 안보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과 위기관리 측면에서의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응하러 나왔지 무슨 책임을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변명하기 오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분명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크게 통감하시고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매우 특수하고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 배가 이래 물에 빠지는데 1시간 반이 걸렸는데요. 네. 이렇게 큰 배는 이렇게 누구나 빨리 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5시간 정도는 걸리는데 왜 이래 큰 배가 그렇게 빨리 넘어갔느냐 이거는 다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지금 국민들도 어리둥절하고 있죠. 이제 배가 문제구나.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선장하고 승무원 다음에 9시 유가족이 난동을 피운 게 문제고 배가 문제구나. 전 직원에게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10시에 서면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합니다. 그 사이 40분 동안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셨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때는 그 테레비를 통해서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고 또 우리 정무비서실에서도 지금 진행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가 10시에 일보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네. 그때는 이미 배가 8시 48분에 사고가 나서 10시 정도 되면은 거의 한 70도 이상, 80도까지 이제 기울어집니다. 거의 이제 3층, 4층까지 물이 차고요. 그런 상황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10시에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시 정도 되면 이미 배가 3층 물이 찹니다. 한 80도 정도 기울어져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정상이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10시에 그 상황을 정확히 알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구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아서 위에 보고하는 것이기 보고를 때문에 받으시고 관리를 하셨다. 다른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9시 24분에 전 직원들에게 문자 발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대통령께도 문자로 발송이 됩니까? 대통령께는 문자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비서관한테는 갑니까? 어디에 계시든지 통신 축선에 대기하고 어디에 계시든지 대통령께는 어떤 상황이라도 보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문자로 발송했으면 수행비서가 바로 보고를 드려야죠. 대통령께는 이 정보의 수반이고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이 의미 있는 내용을 파악했을 때에 저희들이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수시로 보고를 들여밀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래. 질문 또 추가로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의진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국가안보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국 안보실은 세월호 침몰 사건을 YTN 방송 자막을 통해서 9시 19분에 인지했고 이후 유선으로 사고 사실을 확인 후에 10시께 대통령께 사고 상황 최초 보고서를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1시간 후 서면으로 최초 보고를 드린 이유와 이 보고의 내용은 뭡니까? 보고의 내용은 이제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서남방 30km 지점에서 사고가 나서 지금 침수가 되고 있다. 거기에는 학생들이 타고 있고 한 500명 가까운 승객이 타고 있다고 그런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 지금 현재 구조 세력들이 이동을 하고 있고
일부는 도착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구조 세력이 도착하고 구조 활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보고 드렸습니다. 56명이 구조됐다는 거 하고요. 뻥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누구도 세월호 사건을 정말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상 외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렇다면은 사실 대통령께 서면 보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경구조본부가 9시 10분에 가동되고 또 총 책임을 맡아야 될 중대본이 9시 45분에 구성이 되고 그렇다면은 이 두 본부가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는 안보실이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 때에 중도본에 해당되는 역할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지시를 하고 어떤 또 그 현장 상황을 알아야 뭐 지침을 줄 텐데 그 현장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뭘 하라 저라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보실에서 그 현장 상황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파악을 하십니까? 저희가 그 지난번에 그 부산 앞에서 그 유조선이 사고 났을 때도 해경정이 그 ENG 카메라가 돼 있는 그 해경정이 있습니다. 영상 위성 실제 그럼 해경을 통해서 파악을 하신다. 예, 또 다른 루트는 그 배가 없습니까? 가게 되면 바로 그 방송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그걸 바로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주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예. 이번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해경의 실수가 굉장히 큰 거 우리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다 밝혀지고 있죠. 예. 그렇다면 제 생각에 상식으로라도 안보실이 해경이라는 한 조직의 보고만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당시는 해경 그다음에 해군 다 연락을 했습니다. 해군도 연락을 했습니까? 예,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해군도 똑같이 해경과 같은 잘못된 뭐 보고를 해군도 했었나요? 거기서 그러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초기 보고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정황들이 드러나는데요. 해경도 해경이지만 해군에 더 좋은 장비, 구조 장비도 있었고 또 헬기도 동원할 수 있고 등등의 해군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게끔 가동만 시키면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보실에서는 왜 해경에서 이번에 실수가 많았던 해경의 그 자료만 받고 해군이라든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다른 정보를 받아서 이 중에 제일 좋은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거를 취합해서 그렇지.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게 저 옳다고 맞는 보는데 말이네.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종합적인 그 여러 군데 저희가 통화를 해서 파악한 보고가 9시 50분경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시에 대통령께 종합 보고를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대통령께 종합 보고를 드리는 것 역시도 아까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많은 의원들의 지적이 있으시지만 대통령께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다고 보기엔 좀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10시 15분에 안보실장에게 벌써 이미 배가 상당히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내 객실 철저히 확인해서 누락되는 인원이 없게 하라. 또 심지어 10시 반에 거의 배가 많이 침몰된 상황에서 해경청장에 전화를 해서 인명구조 독려하시고 특공대 투입해서라도 현장 인원 구조를 해라는 식으로 해서 현장에 생생한 그 정보를 대통령이 다 모르시고 하는 지금 그런 정황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시다면 그렇게 여러 군데를 통해서 잘 정보를 받으셨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최소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았었겠습니까? 초기 상황은 언제나 사고가 그렇듯이 초기 상황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돌아다 보면 뒤를 다시 우리가 그걸 복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과 잘못된 점이 있지만 당시 상황에선 제한된 정보 속에서 제가 그러한 그 정보를 모아서 보고를 드렸고 당시 그러한 그 제한된 정보 안에서 저희가 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봐도 뭐 그렇게 당연히 하시는 말씀을 지시를 하셨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약간 좀 변명으로 들립니다. 물론 이번 상황이 유례없는 우리가 상상을 하기 힘든 참사였고 이것이 정말 예고 없이 왔기 때문에 또 안보실에서의 급박한 상황 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 지적의 요점은 평소에 그러니까 좀 더 챙겨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것도 지금 많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겠지만 좀 더 유동적으로 꼭 서면으로 다 있어서 보고가 아니고 유선으로 먼저 보고도 드리고 다시 가고 하는 식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다 알고 있겠지만 그것이 왜 안 됐을까 하는 궁금증에 대한 부분은 그냥 너무 급박한 상황이어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변명에 가까운 얘기로 들립니다. 사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이 모든 것들이 왜 청와대는 책임이 안 지냐는 식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해가 이 부분은 아니잖아, 당연히 그건.
정확하게 이게 문제였고 하는 것을 밝혀주셔야지 문제제기지. 엉뚱한 쪽으로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해가 아니라니까. 이 아줌마가 진짜. 말씀드립니다만 하여튼 대통령께는 단편적인 그런 어떤 정보를 자꾸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로서는 현장에서는 구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 종합 보고 위해서 늦게 설명을 다 주실 겁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것이 적절한 방안인지 그때 강구하게 되지 그 않을까 말은 좀 싶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융통.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의진 위원께서 수고하셨고요. 이번에는 박민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제 사고 초기에 가능한 방법을 실질적으로 유력하게 동원했다면 단 한 명이라도 구했거나 또는 대부분의 학생들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자, 이렇게 동의합니다. 다시 질의해보죠. 10시 15분에 안보실장 통해서 지시를 했죠. 그 대통령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인명피해는 없게 하라. 네. 예. 그리고 10시 40분에 그 중대본에 가서도 그렇게 지시했죠. 예. 그런데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대통령이 구조를 지금 하는 분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구조하는 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경이 들어가서 깨고 들어가서 학생들 하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구조를 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우리 국가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구해라.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 배에 뛰어들고 하는 해경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또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빨리 도착해서 했으면 지금 그럼 대통령께서 그걸 안 했다는 얘기를 묻고 있잖아,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안 구하고 하라 한다고 하겠습니다. 기조 지시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 다시 한번 질의를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아시다시피 16일 날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사고가 났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최초로 단원고 학생 3명을 선내에서 수습한 시간이 사고 난 이후 88시간이 지난 19일 날 저녁 11시 50분에 3명의 학생들을 수습한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88시간 이전에는 단 한 명도 선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인이나 선원들을 구조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냥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도 밑에 있는 해경이나 해군이나 뭐 소방서나 다 잘 구하리라라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 88시간 동안 골든타임은 72시간이라고 얘기하고 88시간 동안 단 한 명도 구해지지 못한 상황을 계속 수시로 대통령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해경청장에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자, 빨리 구하라고. 네. 자, 빨리 구하라. 실장님, 네. 대통령께서 최초로 학생들 3명을 수습한 시간이 88시간이 지날 때였거든요. 그리고 88시간 지나는 그 와중에 매일 16일 날 첫날에도 안보실을 통해서 10번, 비서실 통해서 11번 보고를 했다는데, 21번 보고를 했는데, 실종자가 293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때가 지금 3시 반이라고 보고를 했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렇죠. 그러면 16일 날 3시 반 정도는 적어도 대통령께서도 한 300여 명 되는 학생들, 일반인들이 배 속에 갇혀 있구나라는 건 인식을 하셨을 텐데, 그때부터 약 80여 시간 동안 단 한 명도 살아있는 사람을 구조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도 계속 대통령한테는 그런 보고가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실종자가 293명인데 아직도 생존자는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또 보고가 그 다음날 17일, 18일, 19일 날도 계속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 보고는 올라갔습니까? 모든 걸 다 보고했고요. 자, 그러면요. 결과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자, 네. 실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16일, 17일, 18일, 19일 무려 80시간에 걸쳐서 293명이 그 배 안에 실종돼 있다는 걸 대통령이 아시고 나서 80여 시간 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있는 사람이나 단 한 명도 수습을 못했고 한 명도 구제를 못했는데, 계속 그 보고를 받은 대통령께서 특별히 비서실장이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서
다 특별한 지시한 게 있습니까? 4월 16일 날 이 엄청난 사고가 나고 4월 17일 날 현장 수습하는 장소에 구조배에 가서 구조를 독려하고 격려를 하고 그리고 또 팽목항 체육관에 가서 여러 가지 건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요. 네.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대통령 밑에 안행부 장관, 해수부 장관, 해경청장, 해군 참모총장, UDT 전부 다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 명도 구하지 못하고 단 한 명의 유해도 수습하지 못한 시간이 거의 88시간씩 내지는 90시간이 이어졌는데 그때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좀 더 챙기고 좀 더 실질적이고 유력한 수단을 강구해라. 또는 다른 방법을 얘기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하루나 이틀 정도 기다릴 수 있다고 봐요. 그때 TV에 계속 나온 게 뭡니까? 골든타임은 72시간이다. 말이 나왔었죠. 그런데 72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16시간 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실장님, 비서실장님, 안보실장님 나아가서 더 위로 대통령께서 뭔가 좀 유력하고 실질적인 수단을 강구하라는 특정한 명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시나. 현장에 가서 구조를 매우 독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조하는 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들이 모든 가능한 방법과 유효한 그 방법을 강구해야지 대통령이 일일이 그걸 다 알지는 못하죠. 최선을 다해서 구조하라면 밑에 사람들이 좋은 방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래 못했다는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수온이 해수면 온도가 11도, 12도였었는데 그 정도 수온에서 생존 가능한 시간을 몇 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누가 질문한 거야? 누구? 예, 골든 해수 비서관 보고 좀 답변을. 12.6도였고요.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생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길래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윤재옥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동료 의원들이 당일날 상황 처리와 관련해서 대통령께 대면 보고를 드리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비서실장 또 안보실 1차장께서는 보고 형식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가 됐냐 이걸 또 짚어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최초 보고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10시라는 게 물론 그 대통령께 단편적인 보고를 할 수 없어서 여러 기관의 보고를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이런 그 타당해 보이지만 이 사건은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 신속하게 보고를 드리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속하면서도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황 보고에 혼선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 충분히 인정합니다. 사실 인천에 있는 해경 상황실에서 오고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 상황실에서 오고 정부 종합청사에 있는 중대본에서 오고 이거 오는데 이것이 각각 어긋나고 서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정한 그 진상이냐 이걸 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고 하느라고 지연도 되고 시간도 걸린 겁니다. 예, 당일날 오늘 보고서에 의하면은 유선으로 7번, 서면으로 14번, 21번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정확한 보고를 못 드렸어요. 어쨌든 해경을 비롯한 그 기관들의 보고를 안보실에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16일 날 당일날 09시 20분부터 17일 날 23시 21분까지의 추천이 나세요, 추천. 해경과 청와대 안보실의 통화 내역, 통신 이 서로 통한 내역을 자료를 받았는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38시간 동안 총 174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4번 내지 5번 1시간에 4-5번 통화를 한 겁니다. 10분 간격으로 통화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 내용을 보면은 참 과연 최고의 상황 처리, 최고의 엘리트들이 근무하는 국가안보실에서 깔끔하게 이 상황 처리를 하고 있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안보실 1차장께서 상황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 결과적으로 사람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감수할 수 있지만 그날 상황 처리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시는데 이 상황 처리 과정도 제가 보니까 조금 허둥대고 우왕좌하고 중언부언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보실 1차장께서 그 통신 내용을 다 그 기록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니고 큰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물론 상황실 요원들이 그렇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차분하게 그렇게 처리 못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보고 내용들이 막 서로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는 또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 그 내용하고 나중에 또 착오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장, 1차장님 있지 않습니까? 예. 꼭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을 신속하게 해당 기관에 하여튼 빨리 가급적 빨리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든지 지금 이 내용을 보고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예,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월 15일 날 10시 그날 당일 10시 15분에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실장님 이게 현장 상황하고 안 맞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선을 다해서 구조하라, 선내 진입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 배가 거의 침몰 직전이었는데 사실상 10시 17분 이후에는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지시가 현장 상황과 맞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는 좀 전에 뭐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다가 시간상 답변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례적이었다는 건 이렇게 큰 배, 6,800톤 되는 배가 쓰러지는데 그렇게 급작히 쓰러지는 것이 그 배를 잘못 고치고 평형수를 없애고 한 여러 가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일본에서 이것보다 1,000톤이나 많은 7,800톤 배가 넘어지는 데는 5시간 걸렸습니다. 해상 헬리콥터가 오는데 3시간 만에 와가지고도 저는 다 구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골든타임이 짧아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구원파에서 유병헌 근거와 관련해서 우리 김기춘 실장에게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프레카를 거는데 관련해서 어떤 이유로 이런 걸 걸어놨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것은 아마도 저를 다른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것은 제가 1991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오대양 사건으로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상습 사기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돼가지고 1심에서 대전지방법원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 가서 4년으로 줄었어요. 이런 것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앙심을 품고 저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걸 질문이라고. 실장님께서는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로로선의 경우에는 이례적이 아닐 겁니다. 네. 지하 1층, 2층 이렇게 커다란 화물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례적이 아니고 로로선 사고가 우리에게
드물었기 때문이고 이미 다른 데서는 외부에서는 로로선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저도 그 점은 아는데요. 이게 뭐 꼬박 장치가 깨져가지고 막 짐이 한쪽으로 쏠리고 이런 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민희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실장님. 네. 해수부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 해수부 장관 대통령이. 예, 안행부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임명. 해경청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뭐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예, 보니까 해수부 장관도 안전에 있어서 비전문가, 재난 문제에 있어서 비전문가, 안행부 장관은 더 심했습니다. 안행부 장관은 이번에 실종자를 구조하는 그 잠수 방식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경청장 초동 대처에 실패해서 지금 304명 실종자 포함 이런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저는 이번 그 초동 대처 실패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과 승객들이 죽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소!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인사 실패에 책임져야 됩니다. 김기춘 실장님은 인사위원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인사 실패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인사가 잘못되고 잘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전적으로 책임지십시오. 거기 앉아 계시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72년에 그 법무부에 계셨던가요? 72년도에 법무부에. 네, 유신헌법 초안할 때 법무부 과장이셨죠? 과장은 아니었습니다. 평검사였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참여하셨죠. 그게 34살이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뭐 제가 기한을 한다기보다 법무부 전 검사들이 그 일에 함께 상보의 명을 받아서 각자 맡은 일을 처리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 유신 때는 방송에 전화하고 방송 장악하는 게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2014년 대한민국에서는 방송을 장악한다거나 보도 통제를 하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화면 잠깐 봐주실랍니까? 네, 저게 KBS 배차기록부입니다. KBS 일주일 보도국장, 백운기 전 보도국장 혹시 아십니까? 저는 전혀 면식이 없습니다. 아니, 면식은 없는데 아십니까? 이번에 언론에서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 이분이 2014년 5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3시 10분부터 4시 50분 사이에 청와대를 들어갔는지, 청와대 주변에 있었는지, 어쨌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고 그 다음날 KBS 보도국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저로서는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거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공영방송 KBS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렇더라도 여기는 제가 경험한 일만 말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쭐까요? 공영방송 KBS 보도국장이 될 사람이 보도국장 되기 전날 청와대로 달려가서 청와대 누군가를 만나는 거, 이거 적절합니까? 그 진상을 알지 못하고 제가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청와대가 방송사에 협조 요청할 때 주로 누가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뭐 청와대는 뭐 방송 신문과 관계 있는 홍보수석실인데요. 요즘 청와대가 무슨 방송이나 신문에 관계해가지고 뭐 말을 들어주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화를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비서실장님은?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비서실장님은 방송사 사장들에게 전화한 적 없으십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통화 기록 안 내십니까? 한 번도 없는데 왜 안 주십니까? 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든 없든 간에 통화 기록이라는 것은 개인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고 법에서도 그런 것은 내는데 실장님, 예, 통화 내용이 아니고요. 압니다. 통화 내용은 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실장님은 공인이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인 사생활 얘기를 여기서 하십니까? 공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실장님이 방송사 사장들하고 통화했는지가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통화 내용 필요 없고요. 쭉 누구와 통화했고 그 기록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야 진정성이 있잖아요. 지금 답변이. 의원님, 저희들은 국회에서 요구하는 그 자료를 성실히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국회 12년이나 있었습니다. 국회를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잠깐만요. 주기가 곤란한 경우는 할 수 없이 양해를 구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저희에게 준 자료는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언행일치 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정현 수석은 왜 물러났습니까? 그 다음에 국무총리께서 대정부 현안 질의할 때 국무총리께서도 직접 방송사에 보도협조 요청을 했고 이정현 수석이 보도협조 요청을 한 건 협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두 분 말씀 중에 누구 말씀이 맞습니까? 이정현 수석은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표를 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KBS 사태 터지고 기란영 사장이 그 김시곤 국장이 기란영 사장을 대통령만 바라보는 인물이다. 그래서 KBS 난리 나서 책임지고 물러난 거 아닙니까? 왜 이 자리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실장님? 이정현 수석은 사표를 저에게 냈습니다.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국회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것입니다. 질문들을 좀 더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 쪽에 집중을 시켜주셨으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아니, 세월호 사건으로 이정현이가 그만둔 거 아니야? 세월호 사고가 인사 실패의 결과다. 그리고 5월 11일 KBS 보도국장의 동선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계가 있다,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청자들께서 분명히 파악하시라고 봅니다. 자, 계속해서 이완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관계 있다고 질의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지금 저 이정현하고 저 KBS 문제하고 세월호랑 관계 있다 손. 이완영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이번 특위위원회 되면서 2794명한테 조사한 거다. 가장 제가 밝혀야 할 부분이 왜 한 명도 구조를 못했는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는가, 그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지난주부터 우리 행정기관으로부터 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오늘 보니까 그 책임이 컨트롤타워라는 용어로서 얘기되고 있어서 저는 오늘 우리 국민들과 오늘 유가족도 계시는데 유가족분들도 정말 정확히 좀 아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첫째, 저는 이미 중대본부장, 안행부 장관, 해수부 장관, 해경청장으로부터 책임을 인정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막 나와요. 근데 이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제가 묻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타워 용어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법적 책임을 떠나서 실제 어떻게 일을 했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런 데 대해서 논란을 하면서 호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밝히면서 제가 이번 이 세월호 참사에 관한 법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확히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행정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세월호처럼 긴급 구조기관은 육상은 소방방재청, 해상은 해양경찰청입니다. 여기에 중대본이 나옵니다. 안행부 장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법 말고 또 뭐가 있냐? 이 세월의 해상재난은 순환구호법입니다. 잠깐 위원회죠. 이 순환구호법은 제가 이미 이 세월호 사건이 났으면은 해양경찰청장이 중앙구조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서해 청장은 주무시느라고 몰랐나 본데요. 우리 그거 다 알아요. 지역을 두도록 다 얘기가 나온 거라고. 그래서 이미 제가 해양청장한테 이 그동안 주무시느라고 몰랐나 본데 다 얘기가 된 거라고 이 지금.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에? 이걸 제가 확실하게 따지고 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 나온 국가관리 기본 지침이 뭐냐? 이거는 대통령령입니다. 법체계라는 것은 항상 법이 우선이고 대통령령 부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런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 안보실이 어떤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위부에서 먼저 따져야 할 문제고, 그렇다면 국가안보실에서 그 어떤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 모시는 분들이 지시를 하고 지휘 감독을 했다고 해갖고 컨트롤 타워고, 그런 일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책임 기관이 아니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의미 없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주무시느라고 그래서 몰랐던 것 같은데, 방금 하신 말씀이 이제 중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중학교 사회책에 다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미 국정조사 전에 4월 16일부터 다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예, 그동안 참 오래 푹 주무셔갖고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거기 앉아있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셔서 그냥 푹 주무세요. 계속 주무세요. 눈에 띄지 말고 그냥 잠만 주무세요. 그게 애국이에요. 가서 주무시는 게 애국의 길이야. 난 그렇게 봐. 예. 사용 연한 좀 늘려주세요. 응, 법령을 바꿔줄게. 라고 했던 자들이 화물과 사람을 더 실을 수 있게 개조 허가해주세요. 기업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살지. 라고 규제를 풀었던 놈들이 더 싫어 할 때 난 눈 감고 있어. 그러면서 안전점검 조치해줬던 놈들이 사고 나니까 조종사랑 회장 잡아들여! 그리고 공항을 없앴다. 포인트 빨간 양복. 요즘에 그게 유행이라며. 요즘에 그게 유행이래요. 관계없는 거 없애는 거. 그래서 며칠 전에 뭐가 나왔는데? 고시 끝에 불안자를 제하겠다. 또 제2의 간첩 조작 사건. 주머니 없는 브레이지어에 기억을 지우는 약물을 2달 동안 숨기고 나왔어. 기억을 지우는 약물을 2달 동안 숨기고 있다가 잡혔다라는, 그래서 그걸 딱 목하고 붙여가지고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속였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그 다음에 그 약물 없이 조사했는데 똑같았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고시 끝에 불화자를 해체하기로 했다는. 아휴, 정말 언제까지 진짜 우리가 이런. 여러분, 이게 청문회, 이게 국정조사가요, 새누리당한테 왜 질문 기회를 주는지 모르겠어. 그죠? 매번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새누리당한테 왜 기회를 주느냐고. 이 아까운 국민의 시간을 왜 낭비하냐고. 이거 몇 시까지 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건데? 정부 여당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첫째는 이 사건이 대통령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너무나 청와대가 한가하게 느리게 대응했습니다. 셋째는 청와대가 아직도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인사위원장으로 인사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 문제는 김기춘 실장은 이번 참사에 대해서 나쁜 세월호 선장과 선원, 그리고 탐욕에 물든 기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자들이 활보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정부고, 그 사람들이 사고를 쳐도 그 가운데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정부입니다. 배가 쓰러진 건 그 자들이 일으킨 사고입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건 참사인데, 그 참사는 정부가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부의 총책임자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 물러나지 않겠다 하는 건 언어 도단입니다. 너무나 한가하고 느린 대응입니다. 살려주세요. 배가 침몰하는 것 같아요.
학생은 세월호 바깥 세상이 지체 없이 움직여야 되는 이유를 침몰이라는 단어로 압축했습니다. 그 시각이 4월 16일 아침 8시 52분입니다. 학생이 보낸 신호는 위태로운데 국정의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청와대는 굼 떴습니다. YTN을 보고 알았다고 하고 그 시간도 27분이 지나서 합니다. 그 보고는 10시에 했습니다. 1시간 8분 지났습니다. 첫 지시는 10시 15분, 1시간 23분 지나서, 그리고 비서실장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가 7시간 18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잘한 대응입니까? 잘한 대응입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못한 대응이라고 알아듣겠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에 의하면 10시 15분에 대통령이 유선 전화 통화를 해서 해경 청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객실 철저히 수색해서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 10시 15분에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대본 상황보고서 10시 상황보고서입니다. 저기에 대통령 지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객실 엔진실 등 철저히 수색에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 10시 15분에 했다는 해경청장에게 했다는 지시가 10시에 중대본 상황 1일 상황 보고서에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것은 저 위에 10시에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문서가 10시에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10시에 이미 완성됐을 시간이 적혀야 되는데 저건 착오로 잘못. 도대체 그게 납득이 됩니까? 국민들이 그런 거짓말에 누가 속아 넘어갑니까? 10시에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10시 15분에 대통령이 전화로 지시했다는데 이미 10시에 중대본 1일 상황 보고에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통할 수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업무 보고서를 보면 10시 30분에 대통령께서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현장 인원 구조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인명 구조를 독려했다고 지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같은 시각인 10시 30분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이렇게 들어서 대통령은 해경 특공대도 투입해서 여객선의 선실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확인해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이 그런 브리핑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전화하는데 어떻게 한쪽에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합니까? 대통령 지시는 앞섰고 그 뒤에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업무 보고서에 10시 반이고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도 10시 반이고 하여튼 도대체 10시 15분에 안보실장이 대통령께 유선 보고 지금 서류로 남겨놓은 뭔가 한 것 같은 행동들이 거짓말이다 이거구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전화한 것은 10시 30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안보실장이 보세요. 대변인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의원님. 거짓말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컨트롤 타워로서 말이 안 맞는 거야. 한 가지 더 얘기하시죠. 그치. 대통령이 구조하는 분이 아니죠.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현장에서 그 지시가 맥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챙겨야 됩니까? 대통령 비서실이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 비서실이 해야 될 그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저희들 국가안보실에서 그것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대통령 지시가 예. 그냥 두고 있는 게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컨트롤 타워 아니라고 해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이행되는지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실과 다른 말씀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제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네, 그러나 당시 해경에서 그 특공대가 그곳에 적시에 도착을 못했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구조작업이 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회의 도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 들어와서 조윤선 홍보수석을 잠깐 보자고 해서 정무수석을 데리고 나갔는데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렇게 자리를 이석하는 것은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봐서 조윤석 수석을 빨리 불러들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원진 의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게 또 이게 심장이 약한 관계로다가, 네, 저 심장이 약한 관계로다가, 일 보면, 위장이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는데, 네, 이 위장이 막 풀리기 시작했는데, 이 막 풀린 위장이, 도로에 이렇게 충격을 입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요 장면은 지나갈 때까지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게 지금 저 의원의 말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 의원의 말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로 가주세요. 팩트 TV 팩트 TV 검색하셔가지고. 팩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예, 화면이 이렇게 뜨니까 그 뜬 화면 중에서 여기 검색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669명 보고 있네요. 669명이 보고 있는 팩트 TV를 딱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네, 정말 죄송해요. 예, 제가 이렇게 저 말을 이렇게 계속 들으면 저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제가 이렇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방송 잠깐 이렇게 돌렸으니까, 꼭 듣고 싶으신 분들은, 팩트TV로 이동을 하셔서, 네,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심장이 좀 약해서, 네, 제가 좀 심장이 좀 약하고, 요즘에 이렇게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자, 이렇게 지금 잠깐 쉬는 틈에, 자, 우리 추천 부탁드릴게요. 2567분의 추천 감사드립니다. 아직 추천 안 하신 님들 지금 도전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밤 녹색 설사 하고 싶으신 건가요? 예. 자, 이제 방금 전에 말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방송 시작할 때 연예인 스캔들이 터졌어요. 연예인 스캔들이 터지면서 열애 중이다.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래서 제가 검색해봤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몇 살이라서 도대체 얼마나 어린애가 연애를 하길래 이게 열애설에 떴나? 96년에 데뷔를 했네요. 지금부터 96년이면 96년에 데뷔했으면 지금 몇 살이야? 96년에 데뷔했으면 지금 한 40대 가까이 되지 않았어? 지금 이제 곧 40이 다가오는 거지? 30대 후반. 근데 나이도 비밀로 하고 있구만. 아니, 이걸 무슨 열애설이라고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이 30대 후반은 누구랑 사귄다 이럴 때, 그런 거 갖고 뭐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내일 모레가 40인데, 이제서 열애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 남들은 이게 결혼하고 나중에 결혼할 때 한 번에 이혼하고 재혼할 나이야. 그 나이에 열애하는 거 그거 못 본 척 해주는 게 국민의 예의지. 이렇게라도 좀 어떻게 좀 사귀어가지고 좀 애국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걸 또 연애설로 터뜨려갖고 지랄 진짜. 아우 정말 좀 냅둬. 나이가 40인 내일 모레는데 그냥 거기다 대고 연애하냐고 물어보고 전화 노래 하나 들려줄까? 하도 나이가 오래되면은 이렇게 우리 장미여관의 노래를 들어봐봐.
아주 오래되면 누가 이렇게 여자가 말 거는 것도 당황스럽고 그런 나이야, 이 정도 되면. 어? 연애 좀 하겠다는데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시비 털면서. 오늘 말이에요. 그동안에 사고 쳤던 이 그 장관들, 그 조작의 달인 국정원장, 그 다음에 이 저기 누구니 군대 있을 때 안행부 장관, 이거 심각해. 이 행안부야 안행부야 이름 바꿨잖아. 또 뭘로 바꿨어? 이름만 계속 바꾸면은 좌우지간 이 행안부의 장관인지 안행부 장관인지가 자기 군대에 있을 때 석사 박사 학위를 땄어요. 강원도하고 경기도에 근무하면서 그 장교로 근무하면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딴 거야.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 당시에 자기가 다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청문회 나와서 대답을 했더만.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때 허락해준 장관이 누구냐 물어본 거야. 장교가 누구냐, 지휘관이.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이 얘기는 뭐야? 허가 안 받았다는 얘기야. 도대체 이 위수 지역을 이탈해서 석사 박사를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석사 박사를 따도록 허락해준 지휘관이 누구냐라고 대라니까 못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자기는 평생 투기를 한 적은 없다. 투기를 한 적은 없다는 거야. 집을 2채를 가지고 시세차익 20억을 얻은 적은 있지만 투기를 한 적은 없다. 아니 집이 2채에 시세차익 20억이 투기가 아니면 나는 물어보고 싶어. 투기가 뭐냐고. 대기 생각하는 투기가 뭐냐고 나는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다니까. 거기다가 이제 오늘 그 문체부 장관 상습적 음주운전. 자, 이번 질의 마지막으로 김현미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해양사고 위기관리 체계 띄워놓고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저거 인정 안 하시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건 중대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매뉴얼 폐기됐습니까? 안 폐기됐습니까? 폐기 안 됐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은 저렇게 했습니다. 보시면서 마음속에 담고 계시면서 대답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또 어머 구체적으로는 안 하셨고. 그러면 대통령께서 구조 관련해서 전문가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단답형으로 대통령께서 구조 관련 전문가이십니까? 저희는 뭐 대통령께서 구조 전문가라고는 아니시죠. 그러면은 이런 해양 사고에 있어서 해경 특공대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대통령께서 내리실 전문적 지식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래서 언제요? 전화 통화 중에 10시 15분에 그 전화를 주셨을 때 상황 보고를 드리고 그걸 듣고 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해경 특공대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국정조사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해경 특공대는요.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해경 특공대가 최소한 몇 명인지는 알고 계셔야죠. 아니시면은 이쪽 관련 비서관들 모여서 회의에서 나왔으면요. 절대 그런 얘기 안 나왔을 겁니다. 해경 특공대 7명입니다. 그날 간 게. 그리고 그 관할 지역에 있는 해경 특공대 14명이에요. 그걸로 어떻게 500명을 구합니까? 와. 군경 합동작전을 지시하셔야죠. 삼함대가 코앞에 있었는데. 이 해경 특공대요. 헬기 없어서 3시간 동안 배 타고 차 타고 가서 도착했고 삼함대에 있는 헬기는 튜브 2개, 조끼 5개 싣고 가서 돌다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모여서 회의하셔야죠. 전문가도 아니시면서. 두 번째, 5시에 중대본 가셨죠? 실장님 대통령께서 5시에 중대본 가셨죠? 네, 5시 15분에 가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 가셔서. 거기에 가서 하신 말씀이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은 안행부 2차관 갇혀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갇혀있어서요. 대통령은 5시 10분에 종대본에 가실 때까지 남아있는 승객 전원이 선실에 갇혀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고를 제대로 했다라는 겁니까? 제가 어제도 감사원에 얘기했는데 해경과 청와대 상황실과의 교신록에 보면요. 사람들은 모두 선실에 갇혀 있어서 바다에는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통령한테 뭘 보고하셨길래 대통령 가셔가지고 이 말씀이요. 이번 세월호 전국에서 가장 국민을 쇼킹하게 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실에 갇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 그것도 사고 발생 7시간이 다 되도록. 대통령께서 많은 승객들이 아직 빠져나오지 많은이 아니고요. 모든 선원이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2차례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이 아니고 모든이라고요. 모든과 많은이 다르죠. 배의 상황을 그만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그런데 지금 오셔가지고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해경청장한테 이렇게 지시하는 전화하시면 대통령의 임무를 다 하십니까? 대통령이 이 나라의 응원단입니까? 경려전 하신 겁니까? 많은 승객들이 빠져나오지 많은이 아니고 모든이라고요. 몇 번씩 말씀드립니까? 네, 많은이라고 실장님, 말씀하실 반복하지 때 마십시오. 네. 모든입니다. 모든 승객이 빠져나오지 않은 건 사실이 아닙니다. 구조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장님, 그래서 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선실 밖이지만 배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떠오르죠. 지금 그 얘기 하시려는 겁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된 데에는 청와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수백 명의 아이들이 물속에 있는데 대통령께서 단 한 번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새끼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새끼가 물속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회의를 안 합니까? 회의를. 그러니까 말이야. 보고서만 받아보고 전화만 받으면 됩니까? 이게 나랍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상소를 잃은 조선시대입니까? 비서실장님,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잘하는 시스템이라고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김 의원님. 실장님. 어머, 저 이름 부르는 저도 거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말씀 없으시고 실장님은 사직하셔야 됩니다. 즉각 물러나십시오. 예. 김현미 의원님 못지않게 저도 유족보다 더 아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네.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아도 자. 거의 가짜 눈물 짜내고 자, 정리하시죠. 조문연치하고 자, 저기 조윤선 정무께서 지금 정무수석께서 들어오셨는데요. 아까 회의 도중에 갑자기 이렇게 자리를 뜨신 것은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설명하시고 사과하십시오. 자리에 나와서 마이크 나와서 설명하시고 사과하십시오. 실장님 답변하실 필요 거예요? 없어요. 그거는 내가 답변 필요 없어요. 그 얘기 다 들었어요. 예. 자, 조석 설명하고 사과하십시오.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조사를 중지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거를 여기다 놔주나. 지금 저 국정조사장에 유가족들이 가 있어요. 유가족들이 지금 저기 가 있는데 일관되게 대통령은 구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구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구조 시스템이 개판이었던 거 아니야.
구조 시스템에 제대로 지휘를 못한 문제를 묻고 있는데 대통령이 구조하는 사람이 아니다. 재난 컨트롤 타워라고 여러 매뉴얼에 있는데 왜 제때 지시하지 못했느냐? 지시했다. 지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자기네들 보고했다. 신속 정확한 보고를 위해서 서면 보고하고 유선 보고하고 신속한 보고했다. 그래서 7시간 만에 대통령이 헛소리했냐? 김현미 의원 많지. 자기도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가짜 눈물 짜내고 조문 연출하고 그 지랄한 거냐? 맨 처음 누드 검색했던 심재철이를 위원장으로 세울 때부터 얘네들은 이번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고 작정을 한 거야. 개소리 새소리 해가지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시간 끌고 대충 때우기, 그게 목적이었던 거야. 저 자리에 앉아있는 저 유가족들은 어떻겠냐고. 지금 이 시간 엄마들은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위해서 전국을 헤집고 다니고 있고 10박 11일 동안 이 세월호 유가족 엄마들이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달라고 서명운동하러 지금 전국을 떠돌고 있어. 지금 이 시간 아이들을 잃은 아버지 둘은 십자가에 노란 리본을 매달고 이 폭염 속을 걷고 있어. 그런데 사고 당일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라. 관계자 회의도 안 했어. 그게 지금 현장에서 들통이 나고 있는데 반성을 안 해. 자기들은 제대로 했대잖아. 정말 씨발이야. 오늘 저 기관 보고 전에 김광진이를 잘라내려고 온갖 개지랄 떨고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지랄 연병을 떨다가 여론의 역풍에 부딪혀가지고 간신히 조사를 하면서 복사해갖고 똑같은 거 읽고 앉아있어. 복사해서 똑같은 거 읽고 앉아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국정조사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에게 신속한 보고를 위해서 서면으로 유선으로 수십 차례 보고했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장과는 달리 대통령은 7시간 뒤에 뻘소리, 헛소리를 생방송으로 하는 바람에 온 국민을 멘붕을 시켰습니다. 국가 비상재난 상황에 즉각 대처해야 될 국가안보전략실이 NSC가 지네 꼴나간 회의한다고 비상상황이 발생해서 500명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지네들 회의하고 있어서 상황을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봤습니다. 이 뒤에 추가 질문에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 하겠죠. 우리는 보고 제대로 했다. 대통령은 구조하는 사람이 아니다. 국가안보전략실은 회의를 제때 했다. 씨발 계속 그 말을 반복적으로 하겠죠. 새누리당은 매번 절반의 시간을 떼어서 변명할 기회를 주고 답변 같지 않은 답변할 시간을 주면서 시간을 때우겠지요. 그리고 국정조사 끝냈다고 넘어가겠지요. 그리고 국민 304명을 죽었거나 혹은 아직도 실종 상태로 내뒀던 그 총리를 다시 총리로 인준하고 넘어가겠지요. 저 문제 많은 장관 후보들의 인사청문회를 국정조사랑 적절히 섞고 스포츠맨 연예인 스캔들하고 섞어서 얼버무려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아 이렇게 세월호는 넘어가는구나 여름 휴가 가자 하고 싶겠죠.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겁니다. 국민을 등신으로 알고 세월호 문제 잊혀지고 있다고 박수를 치고 있겠죠. 우리가 세월호를 잊으면 바로 그 다음 희생자는
우리 아이가 될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저께 초등학생 한 명이 수영장에 실습 활동 갔다가 체험학습 갔다가 거기서 안전사고가 나가지고요. 중태에 빠졌다는 뉴스를 어제 저녁에 봤습니다. 인솔교사들은 멀리 떨어져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있었고 초등학생 한 명이 그 뭐 30cm짜리 30m짜리 그게 애들은 많고 유아풀이 부족하니까 1.5m짜리 성인풀에다가 40cm짜리 그 바닥을 깔아가지고 40cm 바닥을 깔아서 애들의 체험학습을 하게 한 거야. 그런데 그만 그 틈에 애 손이 끼어가지고 안전사고가 났어요. 중태라는 얘기는 뭐냐? 이미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세월호 사고 난 지 석 달도 안 됐어요. 세월호 사고 난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아이가 지금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세월호를 잊으면, 세월호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면 그 다음 피해자는 누가 될 거다? 나와 내 아이가 될 거다. 우리 댓글 부대원들 난리가 났어요. 아주 난리가 났어. 환장하겠지? 이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해서 관심 끊어놨는데 오늘 거 어떻게 덮으려고 작년에 재혼한 조혜련 뉴스에 내일 모레가 마흔인 장우영 뉴스에 홍명보 2주 전에 사퇴하겠다는 사람 기자회견까지 잡아서 어떻게든지 거기다가 작년에 끝난 동영상까지 다시 틀면서 박범 스캔들까지 퍼뜨렸는데 망치 부인이 마침 위경련이 걸려가지고 저 세월호 국정조사를 3,000명이랑 같이 보니까 환장하겠지. 미치겠지.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노니 너네들 덮자 잊자 닥치고 보면서 신나하고 있었는데 어떡하냐? 다시 시작해서 매월 16일은 대한민국이 아이들이 안전한가를 점검하는 날로 하자. 나의 주장이었지. 심지어 그게 대통령한테까지 얘기가 들어가서 4월 16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하기로 대통령이 발표도 하더라. 1년에 한 번 갖고 안 된다고 봐요. 매월 16일 대한민국은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인가? 전 세계에서 기가 막혀 한대잖아. 다른 OECD 국가들이 이런 사고가 발생했고 아무도 구조하지 못한 정권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어. 학생 수백 명이 수장되어 죽는데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상황 파악을 못했던 그런 대통령이 어떻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고 전 세계 선진국은 묻고 있어요. 어른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기겁을 하는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다 죽나요? 죽을 수가 있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개같은 배에서 허가받은 운항 속에서 정부의 뭘 받아서 푸시 한마디로 정부의 강요로 배 타고 수학여행 가다가 그렇게 죽어가는데 이토록 무능했다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정권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잊자 덮자 꽃기어 닥치고? 이건 국민을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국민을 원숭이로 보고 짐승이로 보는 거야. 원숭이 수준으로도 안 보는 거야. 지네가 이렇게 덮으면 덮이는 국민으로 아는 거야. 옛날에 덮였어요. 옛날에 매스미디어 시절 박정희가 전두환이 정치하던 시절에는요.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MBC가 덮으면 덮였어요. 그래서 수백 명의 국민이 총살당하고 있었던 광주항쟁도 온 국민이 모르고 넘어갔어요. 실시간으로 일주일이 넘게 열흘 동안 국민들 수백 명이 죽거나 수천 명이지 죽거나 실종된 수백 명 수천 명 사고가 날 때 온 국민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는 조중동에 KBS, MBC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30년이 지난 지금 광주는 폭독이다 떠들고 다니면서 덮을 수 있다고 봤겠지. 어떡하니? 대한민국에 인터넷이라는 게 있고 인터넷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있고 거기다 기업이 큰일 했지.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망치부인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야. 모바일로 보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야. 너희들이 숨기고 싶은 진실 이제 숨길 수가 없어.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저게 어떻게 잊혀지겠니? 케이블 방송이 발달해서 우리는 그 4월 16일 아침 배가 침몰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SSU UDT를 동원해서 구조 작업하고 있다. 심지어 미군 부대도 출동했다. 전원 구조했다. 이런 개뻥을 보면서 6시간을 보냈어 우리가. 아침 9시 40분부터 3시까지 3시 반까지 전원 구조했다는 개뻥을 보면서 온 국민이 놀아났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야. 아 씨발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게 뭐야? 전원 구조라며. 대통령이 SSU UDT를 동원해서 전원 구조했다며. 단원고 학생들은 대부분 구조됐다며. 그래서 엄마들이 가라입으로 챙겨갖고 내려갔다며. 그런데 한 명도 살아오질 못했어. 한 명도. 그리고 이제 잊자, 덮자. 그래, 잊자 덮자 얘기하는 네가 길에서 칼 맞아 죽으면 우리가 그 범인이 누군지 관심도 두지 않고 잊어줄게. 세월호 지겹지도 않냐? 이제 덮자 잊자. 그런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길에서 맞아 죽어도 어떤 놈이 맞아 때려 죽였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잊어줄게. 네가 그렇게 좀 당해와라. 그럼 우리가 세월호 잊어줄게. 매일 아침 한겨레 신문이 올 때마다 한쪽에 아이들의 그림이 나와요. 애들의 그림이 나오고 그림 밑에는 그 애에게 보내는 가족의 편지가 나와.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그거를 볼 때마다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는 줄 알아요? 그림을 볼 때마다 애들이 요즘에 다 똑같잖아. 긴 머리에 안경 쓰고. 어머, 그림 속에 우리 딸이 있네. 어머, 그림 속에 우리 조카가 있네. 그림 속에 우리 남자 조카가 있네. 잊으라고? 너는 얼마나 대가리가 나쁘면 그게 잊혀지냐? 생떼 같은 애들이 그렇게 죽어갔는데 얼마나 대가리들이 나쁘면 그게 잊혀지냐? 그리고 잊으라고 강요할 수가 있냐, 이 씨발놈들아. 너네는 대가리가 나빠서 그게 잊혀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내 딸을 볼 때마다 그 부모들이 아침마다 자식을 품에 안고 싶어서 얼마나 심장이 녹아내릴까를 생각하면 나는 잊혀지지가 않는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조카가 이모 그리고 떠들고 들어올 때마다 그 수많은 친인척들이, 그렇게 죽어간 아이들을 가진 수많은 친인척들이 명절 때마다 모여서 어떤 마음일까? 이 여름 휴가를 가서 어떤 마음일까? 지금도 팽목항의 체육관에는 아이를 찾지도 못한 부모가 11명이야. 가족을 찾지도 못하고 11가족이 그 팽목항 진도 체육관에서 미쳐 돌아가고 있어. 내가 한번 가보고 질려서 못 가겠어. 사람들이 웃는데 소름이 끼쳐. 유가족들이 실실실실 웃는 거야. 근데 말의 앞뒤에 문맥이 안 맞아. 문맥이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 막 웃어. 난민처럼 깔려있는 그 체육관의 이불들, 그 떼탄 이불들 속에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하면서 실실실실 웃고 있고, 자식이 죽은 유가족인데 거기 왜 와 있냐고 물어보니까 집에 못 있겠대. 애들이 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문 열고 들어와서 엄마 다녀왔어요 하고 가방 집어던질까봐 집에 못 있겠대. 그래서 유가족들이 거기 가 있다는 거야. 거기서 나와서 나는 다시 갈 수가 없어. 아침에 나는 우리 딸이 학교만 가도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 가슴에 구멍이 난 것 같아. 애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 동안 그 아이를 애가 무사할까? 제대로 돌아올까? 학교에 가서 별일 없을까? 친구들하고 싸우진 않을까? 혹시 선생님이 괴롭히지 않을까? 그런 걱정 전전긍긍하다가 애가 돌아오면 그 땀냄새 나고 비린내 나는 거 그거 끌어안고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구나. 그렇게 하루가 마감이 돼. 그 부모들이 어떻겠어? 그 부모들이 어떻겠냐고. 이제 고2면요. 애들이 중3 때, 중2 때 사고를 쳐요. 중2, 중3 때 난동을 피우다가 중학생이 되면 철이 들어.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엄마 아빠하고 대화도 하고 엄마 아빠한테 지네가 중2, 중3 때 잘못한 거 미안하다고 엄마 아빠한테 잘하려고 애써요. 지네가 밥도 차려 먹고 맞벌이 하는 엄마 아빠 때문에 설거지도 해놓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 들어오면 안마도 하면서 애교 피워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런 애들한테 부모는 너 공부 안 하냐? 성적은 어떻게 됐니? 공부 좀 해라. 방 정리 좀 해라. 피곤한 몸에 자식한테 했던 그 잔소리가 거기 백목항에 있는 부모들이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까짓 거 방에 어질러져 있으면 그까짓 거 그때 공부 안 해도 될걸. 그때 왜 그런 잔소리 했을까? 날마다 마지막에 했던 잔소리 생각하면서 자기 가슴을 쥐어뜯는 부모들이 있어. 근데 거기다가 그걸 잊으란 얘기가 나오냐? 대가리가 얼마나 닭대가리면 잊어지냐 그게? 우리 집 앞에 고등학교 있어.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우르르 나오면 우르르 몰려나와서 애들이 떠들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아이고 그 부모들이 저런 모습 보면 어떨까? 걸어다니는 고등학생들을 보면 얼마나 내 자식, 내 새끼 가슴에 품고 싶을까? 그 냄새, 그 손가락, 그 애기 때 옹알이 하던 거, 그 생각나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이 여름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전국을 걸어다니고 있어. 폭염주의보 속에. 근데 그게 잊혀지냐? 그게 잊혀지냐? 지금도 국회에서는 뻔뻔스럽게 자기들은 할 일을 다 했다.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할 만큼 했다. 죽은 건 안타깝지만 배가 문제다. 6,000톤짜리 배가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줄 몰랐다. 씨발 배가 문제야. 해경이 가서 낭짝 납치해온 선장이 탈출해서 문제고 그 큰 배가 그렇게 쉽게 가라앉아서 배가 문제고 지네는 잘못한 거 없고 왜 총리한테 가족들이 달려들었냐고 그걸 경호를 과잉을 했냐 안 했냐 가족들이 일부가 문제였고 뭐 한번 해보자는 거지. 미쳐 돌아가 보자는 거지. 날마다 세월호 얘기하면 눈물이 복받쳐서 방송이 안 되니까 참고 날짜만 세고 있어. 그런데 이제 내가 날마다 이렇게 한번 울면서 구슬해볼까? 날마다 가슴 쥐어뜯으면서 한번 방송해봐? 이분 외움? 니네 엄마가 길에서 맞아 죽었는데
범인을 모르면 웃음이 나오겠니? 어? 니네 엄마가 길에서 맞아 죽었는데 범인을 모르면 너 이렇게 웃음이 나오겠니? 그래, 우리가 니네 부모가 니네 부모나 네 자식이 어디서 맞아 죽거나 아주 흉측한 사고를 당해서 범인을 모르고 니네들 이 가슴이 찢어질 때 우리가 그때 킥킥거리고 웃어주마. 됐냐? 어? 니네가 킥킥거린 거는 패드립이 아니고 웃고 자빠진 거 비판하면 그거는 패드립이야? 심지어 국민들이 김기춘 비서실장 비판하면서도 김기춘 자식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을 때 그때 비판도 자제했어. 작년에. 아무리 정치적으로 비판 대상이 그 자식이 잘못돼도 참아주는 게 그게 인간의 도리고 예의야. 죄 없는 국민 자식이, 죄 없는 국민의 가족들이 그렇게 죽어나갔어. 분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원인을 알자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디서 덥자 얘기가 나와? 어디서 덥자 얘기가 나와? 16일 날요. 예, 제가 7월 16일 날 그 세월호 뭐 팽목항을 가든 아니면 그 누구야 이 폭염 속에 그 승현이 아버지 동영상 그 보셨어요? 사랑한다 내 새끼. 묵묵부답으로 무표정하게 인터뷰를 하다가 사랑한다 내 새끼 하면서 울부짖던 그 흐느끼던 아버지 봤어요? 그 아버지가 아직도 자식이 왜 죽었는지 모르는 이 기가 막힌 현실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폭염 속을 걷고 있대. 우리 16일 날은 그분들이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관심을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얘기를 할 만한 게 많지만 오늘 저 말도 안 돼. 앞으로 아마 어떤 뻘짓거리를 하는지 추가 질문에 어떤 뻘짓거리를 하는지 여러분 그 팩트TV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예. 저는 오늘 제가 이제 그 16일 날 어떻게 그분들을 만날 건가 의논하느라고 오늘 방송 여기서 접을게요. 제가 지금 위장이 잘 풀리지를 않아가지고, 예, 오늘 그 위경련이 좀 너무 오래 가니까, 이게 내일 좀 병원을 가보든지, 오늘 방송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제대로 된 긴 이야기 방송 같이 못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아니다. 혹시 꼭 망치부이랑 같이 봐야 되는, 예, 우리 방송에서 꼭 같이 봐야 되는 무슨 동영상 뉴스나 있습니까? 뭐 이렇게 국민TV나 뭐 손석희 뉴스나 이거 꼭 같이 봐야 된다. 그런 거 있습니까? 이번에는 고발 뉴스네요. 분들의 절절한 마음 정말 잊지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 책임자 처벌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유일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사회적 공기인 언론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제대로 모르실 텐데 공중파 그야말로 꽝이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JTBC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JTBC와 공중파 저희가 전격 비교를 해봤습니다. 언론 이렇게 썩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4월 16일 세월호 골든타임 동안의 청와대와 해경의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공중파인 KBS, MBC, SBS가 보도한 건 고작 한두 꼭지에 그쳤습니다. 먼저 후임 사장이 아직 오지 않아서 뉴스 해방구라고 불리던 KBS. 세월호 참사 78일째인 오늘 사고 직후 370명이 구조됐다고 잘못 알려진 건 해경이 청와대에 엉터리로 보고했기 때문이라는 게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해경이 구조 작업에 투입한 헬기를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을 위한 의전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달랑 2건, 이게 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늦깎이 모범생으로 평가받아온 SB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의 해경 상황실과 청와대 간의 전화 녹취록입니다. 이 교신 기록은 사고 초기에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를 외치며 국정조사 출석까지 거부한 MBC는 그럼 몇 꼭지를 보도했을까요? MBC의 언론 자유는 기껏 한 꼭지짜리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370명이다. 이런 발표가 나와 크게 혼선을 일으켰는데 이런 잘못된 발표의 진원지는 해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나마 교신 내용보다도 야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은 새누리의 주장을 부각시켜서 국조특위가 파행을 보였다고 산통 깨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청와대가 대통령 보고를 위해 동영상을 요구하면서 구조활동이 방해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반면 JTBC 뉴스는 녹취록 내용을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보도해서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뉴스9은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다시 참사 직후로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던져왔던 왜라는 질문에 상당 부분 답을 해줄 참사 당시의 당국 간 교신 내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자면 비극의 그날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는 없었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뉴스 오프닝에서 녹취록 보도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무려 9꼭지를 할애해 보도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월호 사고 초기부터 청와대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침몰 직후에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느냐는 청와대의 물음에 해경은 지켜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배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뛰어내린 사람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장은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해경은 그냥 지켜봤고 결국 300명 이상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구조에 속수무책으로 일관했던 해경과 청와대에 대한 고강도 비판이 이어집니다. 그처럼 청와대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세월호가 침몰하는 도중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종자 구조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 청와대 상황실은 VIP 보고에만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배가 기울어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공포에 질려있던 그 시각 청와대는 해경과 첫 통화를 하며 현장 영상부터 찾습니다. 여기저기 카메라 나오는 건 없죠. 다이빙벨과 같은 기본적인 구조 장비도 준비하지 못한 인양 업체를 국내 최고의 구조 전문 단체로 내세웠던 해경 간부의 대화 내용도 여과 없이 보도됐습니다. 해경 차장은 해경 청장에게 해난 구조 업체인 언딘을 구조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언딘에서 나온 그 사람이 거기서 작업을 오래 했고 미국에서 유학도 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랍니다. 사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17일 구조에 전력을 쏟아야 할 해경이 유족들의 요구에 구조하는 양 눈가림에 급급했던 내용도 방송을 탔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4월 17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해경의 야간 잠수 작업을 문의합니다. 해경은 유족들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시도한다는 듯한 취지로 답변을 합니다. 지금 그 유족들이 하도 그 성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정조 전에 한번 그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지만 결국은 당시 강한 조류 탓에 수색은 물론 선체 진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더딘 구조를 질타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청와대와 해경은 언론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언론에 이제 하도 같은 보도들이 막 뜨니까 뜰 때마다 지금 바로바로 전화가 와요. JTBC 뉴스는 또 녹취를 통해서 결국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었고 그 결과 구조가 실패했다 하는 중요한 사실도 짚어냅니다. 탐사 직후에 현장 팀장을 담당했던 전진배 기자와 함께 중간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사고 당일 통화 내역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이게 오늘 처음 공개된 거죠, 그러니까. 예, 들어보면 청와대가 이른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언론에서는 자 이런 부처들이 우왕좌왕하고 하는 것은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청와대가 제 기능을 못해서다 이런 지적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김장수 실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그 다 언론에서 몰라서 하는 건데 청와대라는 데는 이런 사고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사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나와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게는 수돈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보고가 되더라도 좀 수돈을 다 보신 것처럼 이게 보면 구조 작업에 대한 아주 어떤 디테일인데 그 아주 구체적인 작업까지 보고를 받고 지금 지시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기레기 언론 논란. JTBC의 보도가 돋보이면서 그렇지 못한 언론들의 맨 얼굴이 백일하에 추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언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뉴스는 뉴스가 아니라 독인 거죠. 여러분들 눈을 멀게 하는 독이라고밖에 기자인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니까 어떠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거 같습니다. 고발뉴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저런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실제 이런 비교나 문제점에 대해서 보셔야 될 분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사실은 다수가 보는 공중파가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참 많은 생각을 지금 오가고 계실 것 같은데. 뭐 많은 생각은 사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너무 쉽게 하는 겁니다. 그냥 약간 불량한 사람을 사장시키고, 약간 불량한 사람을 장관시키고, 약간 무능한 놈을 장관시키고, 그렇게 해서 말 잘 듣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불필요하게,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취업시키고, 그리고 이제, 권력을 유지하는 그 방법으로 지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이 사태들도 그렇게 무슨 대단한 머리를 쓴다기보다 저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온 조폭들이나 깡패들이 하듯이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알다시피 그동안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양식을 가지고 보도했던 사람들은 보도국에서 배제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호 기자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요? 가령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해고하지 않으면 뭐 중개소를 보낸다든지 혹은 뭐 어디 식당 같은 데 보낸다든지 창고 같은 데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또 시용 기자 고용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저들 진실의 반대말, 거짓이 아니라 망각을 강요하는 저들은 저렇게 조폭처럼 단순하게 작업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론의 문제, 결국 세월호의 참사가 빚어졌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능한 정부도 있지만 그야말로 무능한 정부와 함께 권력의 단맛을 나누고 있는 언론의 잘못이었다는 것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고발뉴스에서 그 참세상 세월호님이 이렇게 그 편집을 하셔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이제 같이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주제하고도 맞아떨어지고 이 언론이 소위 이 국민을 속이려고 작정한 이 언론들의 작태와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을 명확히 비교해낸 이 부분이 아니었던가 싶고요. 여러분 그 망치부인 방송은 오늘은 이걸로 접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정리할 테니 여러분 더 많이 세월호 국정조사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더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도 세월호 국정조사 다시 시작됐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내일 또 관련 이야기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추천해주신 2,928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후원해주신, 별풍선과 스티커로 후원해주신, 초콜릿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낮 1시에 망치부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부탁드릴게요. 아직 3,000이 안 됐어. 내가 말할 기운이 있으면 내가 녹색 설사의 저주를 더 뿌리는 건데.